우리 엄마가 70세에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축하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엄마 집 서류도 그 남자 이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우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명의 부동산 이전 예정. 그 순간 깨달았죠. 그 남자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 순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1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텔레비전을 켜두고 소리를 벗삼아 식탁에 앉았고 저녁이면 불 꺼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죠.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렸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한 정도로만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공백을 익숙함이라 부르려 애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줄면 기억도 더 빨리 굳는다는 말에 순자는 마지못해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수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신문을 읽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구두, 말수가 적고 웃음이 잦지 않은 인상이었죠. 여기 자리 괜찮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태수는 고개를 들어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불필요한 친절도 경계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건강 체조가 끝나면 자동처럼 창가 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고 날씨나 식사 이야기 같은 무난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고 질문을 받아도 간단히만 답했습니다. 옛날 일은 다 지나간 거죠. 그 말 뒤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점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외로움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고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순자에게는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태수는 순자의 귀가 시간을 자연스럽게 맞췄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기다렸고 병원에 다녀온 날에는 약 봉투를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다니시기엔 이제 무릎이 좀 불편해 보이세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복지관 식당에서였습니다. 나이가 이쯤 되면 혼자 버티는 것도 일입니다. 태수의 말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오래된 결혼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에게는 결정이 끝난 뒤에야 알렸고 식도 잔치도 없었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태수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몇 개와 서류 봉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주소 이전 신고가 끝나자 그는 자연스럽게 집안 구조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작에 비해 결정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태수가 집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집안의 리듬이었습니다. 순자는 늘 하던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려 했지만 태수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식사 시간을 늦췄습니다.
아침은 위에 부담이 되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순자는 괜히 자신의 생활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집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서랍마다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살림을 도와주려는 마음이라 여겼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태수는 병원 진료 일정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날짜 헷갈리기 쉬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진료 카드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매번 달력에 적어두는 것도 번거롭다 생각하며 카드를 내주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던 주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태수는 사람이 많은 곳이 감기 옮기기 쉽다며 걱정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집에 계시는 게 제일이에요.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겼습니다. 미영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태수는 늘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부엌이든 거실이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미영에게는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면 태수가 먼저 화면을 보곤 했습니다. 광고 전화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순자는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비밀번호가 바뀌었지만 순자는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과 인감도장은 작은 금고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요한 건 한 군데에 모아두는 게 좋아요. 태수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금고 비밀번호는 태수가 정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지출도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영수증을 모아 정리하며 불필요한 소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예전 습관이죠. 그 말에 순자는 괜히 자신의 삶 전체가 낡아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말수가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는 짧아졌고 예전처럼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답답함이 낯설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함께 사는 데에는 적응이 필요한 법이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우연한 계기로 작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날아온 안내 우편이 어머니 이름으로 와 있었고 수익자 변경 안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미영은 봉투를 뜯기 전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읽는 순간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익자는 태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변경 날짜는 불과 보름 전이었고 순자가 병원 정밀 검사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미영은 그 시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험은 오래전부터 유지해 오던 것이었고 순자가 스스로 내용을 바꿀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보험 수익자 바꿨다면서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순자는 확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태수가 말하길 나중을 대비하는 게 좋다 해서. 미영은 통화를 끊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상담원은 변경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본인 방문이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녹취 기록도 남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영은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내오며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면 서로 정리해 두는 게 맞죠.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미영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순자는 대화 도중 몇 차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보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고 태수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좀 오락가락하셔서요. 그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모습과 대신 결정하는 모습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미영은 정호에게 상황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정호는 서류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 말은 차분했지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어머니의 통장 자동이체 내역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소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이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요. 집안에 생긴 균열은 조용했지만 이미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과 통장 문제를 확인한 이후 어머니의 생활 전반을 다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노년의 재혼 생활이었지만 세부를 들여다볼수록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먼저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권사는 순자가 몇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다는 연락도 없었고 대신 태수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당분간 쉬겠다고 전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박 씨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 씨는 예전엔 순자가 매일 오전 산책을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수라는 분이랑 같이 있는 것도 몇 번 못 봤어요. 그 말은 순자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수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미영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일정이나 약 이름을 묻자 대답이 막혔습니다. 태수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태수는 약 봉투와 진료 기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리된 서류는 오히려 완벽해 보였고 순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장면에서 어머니가 보호받고 있는지 통제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노인복지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담 직원은 태수의 이름을 듣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다른 분이랑 다니셨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성은 순자보다 조금 더 연상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고 이후 행방은 알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복지관 기록을 살펴보니 태수의 주소지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머문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동반자가 있었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혼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 고립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더 늦기 전에 내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추측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정황만으로도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은 선이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구청을 찾아가 태수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열람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미영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태수의 주소지는 지난 10여 년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문 기간은 길어야 2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주소지 옆에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이름이 함께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태수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해당 주소지 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였고 관리 사무소에는 여전히 당시를 기억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태수의 이름을 듣자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분이랑 같이 살던 할머니 계셨죠. 직원은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 자주 오지 못했고 모든 절차는 태수가 알아서 처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태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기록해둔 날짜와 주소를 대조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년의 여성과 동거하다가 요양이나 병원을 이유로 관계가 정리되고 태수는 새로운 거처로 옮겨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날 저녁 정우와 마주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주소지 목록, 동거 기간, 여성들의 연령대와 이동 경로가 하나의 패턴처럼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흐름을 보며 단순한 재혼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적 접근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태수의 이름이 포함된 글이었고 내용은 노년 재혼 후 재산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글쓴이는 과거 피해자의 딸이었고 상황은 순자의 경우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용기를 내어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미영이 정리한 자료를 보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 재산 문제로 소송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합의에 그쳤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태수의 삶에는 반복되는 이름과 사라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반복의 끝에 지금 어머니 순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영과 정우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위험 단계에 들어와 있었고 태수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순자의 부동산 등기 관련 우편물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송된 안내문에는 명의 변경과 관련된 사전 고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우편물을 들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순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미영의 질문에 태수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태연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나중에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은 준비처럼 들렸지만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서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묻자 순자는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 그 말은 믿음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책임을 넘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류 중에는 부동산 매각을 위한 위임장 초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작성 예정일은 일주일 뒤로 잡혀 있었고 공증 사무실 예약까지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순자 몰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저녁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중개사는 태수가 모든 상담을 주도했고 순자는 단순 동의자로만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리는 노후 대비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설명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합리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설계할 때 그 사람의 입보다 설명이 앞서는 경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기록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단계가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순자의 판단 능력이 일부라도 저하되어 있다면 재산 관련 결정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임시 조치를 통해 금융과 부동산 접근을 막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결정이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 그 순간 미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류 위에 올라간 이름은 어머니의 것이었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이미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미영과 정우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을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태수의 과거와 관련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은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미영은 며칠 전 연락을 주고받았던 여성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고 미영은 녹음기 대신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태수와 재혼했던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만남, 빠른 동거, 건강을 이유로 한 외출 제한까지 순자의 상황과 거의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통장과 서류 관리는 태수가 맡았고 어머니는 점점 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요양병원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혼자 돌보는 것이 힘들다며 요양을 권했고 의료 상담과 입소 절차를 혼자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정리 이야기가 함께 나왔고 어머니 명의의 집이 처분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결국 합의로 끝났습니다. 상대는 태수였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긴 싸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그 일을 겪은 뒤 비슷한 사례를 찾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날짜, 장소, 인물의 나이, 접근 방식까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정 단계가 지나면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긴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는 단독 사건이 아닌 반복 패턴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한편 태수는 집안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정호의 방문이 잦아졌고 서류 이야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순자에게 외부 사람들과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자신이 점점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정리된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을 공식적인 자리로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미영과 정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설득이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증언은 분명했지만 그것을 보호장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가족 내부의 갈등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고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부담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순자의 병원 진료 기록, 최근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소견서, 금융 내역 변화 기록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준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종이가 어머니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접수 후 임시조치 신문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는 금융 접근 차단을 위한 긴급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 명의의 계좌 일부가 제한되었다는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태수의 이름으로 설정된 자동이체는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작게 외출했고 통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집안에서의 말수는 줄었고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임시신문 당일 순자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차가운 대기실에서 순자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노인들과 보호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신문은 조용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재산 관련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도와주었는지, 본인이 이해한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몇몇 질문에서는 대답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단어를 찾지 못해 말을 멈췄고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발언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시선을 순자에게 보냈지만 순자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신문 이후 법원은 임시 후견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의 재산과 금융 관련 결정은 일정 기간 보호 조치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공식적으로 관리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정은 서류 몇 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집안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대신 잡고 있던 방향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가방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계획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문턱을 넘는 순간 조용히 진행되던 일들은 모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후견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거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순자의 일상에 대해 먼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각자 따로 이루어졌고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융기관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더 이상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수는 순자에게 혼인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습니다. 노후에 이런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배려인지 책임 회피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과 정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혼인 취소 및 재산 보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변동 시점, 의사결정 과정이 하나하나 정리되었습니다. 서류를 통해 드러난 시간표는 태수의 과거 사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패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태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자신의 행동이 오해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은 늘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렀습니다. 순자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말과 돌봄을 제공했다는 주장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은 결정 과정은 그 주장과 달랐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리해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진술은 관계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혼인 관계는 해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말없이 서류 가방만 챙겼습니다. 집안에는 이전과 달리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순자는 스스로 텔레비전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생활 패턴을 하나씩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일정은 다시 순자 본인의 달력에 적혔고 통장과 서류는 가족 관리 하에 정리되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번거로워했지만 점차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동거는 기록과 절차 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집을 떠난 뒤 며칠 동안 순자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구의 위치나 물건의 수는 바뀌지 않았지만 공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아침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렸고 간혹 잊어버린 재료 때문에 다시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수하는 감각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일정한 간격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나 점검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예전 사진첩을 꺼내놓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 자신이 생각보다 단단해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문이 도착했을 때 순자는 직접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장을 한 줄씩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보호 조치는 유지되었고 주요 결정에는 가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순자의 상황을 알고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정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년 재혼과 관련된 상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예방 안내문을 만들었고 복지관에도 제공했습니다. 미영은 그 자료를 보며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끔 태수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분노보다는 차분한 회고에 가까웠습니다. 외로움이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늦었지만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순자가 스스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하려는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에 미영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그 수첩을 서랍 맨 앞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야기는 거창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남은 시간을 천천히 선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